20회 기출문제, 국제물리론 기출문제 2강, 즉 2차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해설 및 풀이를 통해서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향후 내년 2017년에 있을 물류관리사의 국제물류론의 그 시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식의 어떤 그런 분포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1번부터 우리가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이것도 21번도 무역 실무에 관련된 내용의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계약의 품질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무역 계약의 품질 조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난 1교시 1강에서 20문제를 풀어봤을 때의 전반적인 문제 유형을 보면 무엇인 것은 보다도 무엇이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인 것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떠한 단원의 어떠한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항목의 그런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보고 그런 특징들이 아닌 것을 찾는 그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sales by sample은 거래할 물품의 견본에 의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선 샘플이라는 것 얘기가 나오면 견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write-term은 호밀 거래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물품을 도착했을 때 물건이 손상되면 그 손해를 매도인이 책임하는 도착지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도착지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write-term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가 맞는 내용의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fair AQ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매매 조건에 관련된 하나의 내용인데요. fair average quality라고 해서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양육지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동종의 수확물 가운데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 물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해당 연도에 당해 지역에서의 수확된 해당 연도까지는 맞는데 그 당해 지역에서 수확한 화합물에 대한 그런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해서 이런 거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번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4번, 5번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Sales by specification 해갖고 기계류나 선박의 거래에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해서 상세한 명세서나 설명서 등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거 매매 결정에 관련된 것에 품질 조건 이런 것에 얘기가 나올 때 당연히 의뢰 나오는 내용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Q, 이거는 목재나 원목이나 냉동 오류와 같이 물품의 잠재적인 하자나 내부의 부패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상관습에 비추어 수입지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거래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GMQ도 워낙 유명한 품질 조건에 관련된 하나의 패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3번의 FAK 중에 당해 연도까지 좋은데 당에 해당되는 거기에 현장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확된 그런 물건에서 고른다는 그런 문장이 없으므로 3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3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 볼까요? 종합인증우수업체. 우리가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보통 AEO라고 그러는데 이 AEO 해갖고 우리가 authorized, 그렇죠? 권위가 있는 뭐 이런 뜻이 되죠. authorized, 그 다음에 economic, 그 다음에 operator 해갖고서 종합인증우수업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적용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 관세사, 하역업자, 선사, 항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세관은 이거를 공인하는, 인증을 하는 하나의 주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상은 사실은 관세사,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또 포워더, 그 다음에 뭐 보세 창고업자 혹은 보세 운송업자 뭐 이런 데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국제 운송의 서류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서 서류에 관련된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shipping request라든지 shipping order라든지 아니면 뭐 tally sheet라든지 아니면은 메이트 리시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해상 운송에 관련된 운송 서류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남발 안에는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번호를 표기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place of delivery는 운송인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해서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장소로, 즉 운송인의 책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notify party란에는 수입업자나 혹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뭐 그게 되게 forwarder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세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final destination은 이 물건의 최종 목적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사실은 선화증권 작성에 있어서 전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번, gross weight는 포장의 무게가 포함된 총중량을 표기하는 거.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게 gross weight로서 맞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개수를 명시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개수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3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신용장 통일규칙, 요거는 이제 무역 실무에 관련된 내용의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11번 이후에 쭉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요, 컨테이너, 그 다음에 해상운송, 그 다음에 복합운송, 그 다음에 무역실무, 그 다음에 운송에 관련된 운송서류, 그 다음에 운송에 대한 조약,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UCP 600과 그 다음에 전자 UCP 신용장 통일 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에 명기된 그런 금액이나 수량 또는 단가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about, 그 다음에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이에 언급된 금액, 수량, 단가에 보통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은 과부족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동안 다 10%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에 관련된 그 보기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우선 1번, 2번, 3번은 앞서 기억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답에서 벗어나 있고요. 그러면 4번과 5번의 두 구획 중에서 하나가 정답인데 마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전자기록 다시 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기록이 며칠 내에 재제시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취급한다. 그런데 이거는 30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10%, 니은은 30일로 되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과 또한 21번부터 쭉 40번까지 시험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에 쪽은 이제 뭐 국제물리 관리도 나왔고요. 또 무역실무도 나왔고, 물론 이제 해상 운송도 일부가 나왔는데 21번부터는 대부분 서류, 그 다음에 무역실무, 그 다음에 운송에 관련된, 물론 이제 국세시설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에 대한 뭐 항만,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항만에 또 관련된 부수적인 또 내륙 컨테이너 기지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관련된 그런 기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 컨테이너 장치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번 LCL 화물의 혼재 및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3번 연계 운송 체제가 불가능하며 컨테이너 정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은요, 우선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를 중국 같은 데서는 무수항, 물이 없는 항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또 중동 같은 경우들도 영어로 드라이포트, DRYPORT, 드라이포트로 표기합니다. 이 ICD를 드라이포트로 표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항만이 갖고 있는 기능을 사실은 ICD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컨테이너 정비나 수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ICD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 운송체가 여기 3번에는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얼마든지 레일과 트럭으로 연계하는 그런 수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 있는 게 ICD입니다. 그래서 우선 3번이 이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고 보겠지만 맞아 4번, 5번이 ICD의 기능에 관련 설명으로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맞아. 화물 유통기지, 물류센터로 활용해서 불필요한 창고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5번은요. 수출입 화물의 수송 거점일 뿐만이 아니라 화주의 유통센터나 창고 기능까지 하고 있다. 요즘 ICD가 갖고 있는 기능이 좀 더 확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답이라고 볼 수가 맞는 내용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 연계 운송체계가 불가능하며 컨테이너 정비 수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6번. 이번에는 항공 운송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항공 운송 중에서도 운임에 관련된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항공 화물의 운임의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일반 요금, 그 화물에 대한 요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품목 분류 요율에 관련된 시험 문제입니다. 품목에 관련된 커머디티 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할인과 할증이 있습니다. 할인은 말 그대로 인하되는 요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할증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적용해서 지불하는 그런 내용의 요금을 우리가 할증 요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닌 것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할인 요금의 적용 품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은 당연히 할인 품목이고요. 점자책도 할인 품목입니다. 그렇지만 유가증권, 화폐라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할증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 5번을 보면은요, 카탈로그나 정기 관행물, 잡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할인 요금이 되는 적용 품목이고요. 할증에 관련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3번, 유가증권에 관련된 화폐도 해당되고요. 시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무기류, 생동물, 위험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할증 요금에 해당되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6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27번. 이번에는 또 서류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선화증권에 관련된 선화증권을 선화증권의 종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선화증권으로서 필요한 기재사항은 갖추고 있으나 일반 선화증권에서 볼 수 있는 이면 약관이 없는 선화증권은 우리가 스테일 BL은 별도로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어려운데 스테일 BL 자체는 일정한 경과를 지나고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화증권을 우리가 보통 통상 스테일 B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LCL 화물에 대해서 이렇게 발행하는 BL인데 요즘은 또 LCL뿐만이 아니라 FCL의 물량을 선적하고 나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하우스 B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루 BL은 어떤 기간별로 나눠서 BL을 발행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항라의 BL로 해서 일괄 운송을 한다는 의미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이름을 우리가 수루 B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는 short-form BL이라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그런 선화증권의 이면에 약관을 생략한
그런 선화증권을 우리가 short form BL이라고 한다. 뭐 정답은 이미 나왔지만 5번도 살펴보겠습니다. forwarders BL. 이거는 뭐 그 말 그대로 표현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er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5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8번 우리가 복합운송 증권에 관련된 규칙, 웅쿠타드 ICC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웅쿠타드 ICC 규칙에 대한 내용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운송 증권을 발행하는 forwarder나 선사의 그런 이면 약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the loss of damage, 그런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is not upfront, the same apprentice effect shall apply in notice. writing in,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이거를 통지를 해줘야 되겠다. had not given with 무슨 conclud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of the consigne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화물이 이게 콘사인이 수화인한테 넘겨진 거죠. 이런 화물들이 넘겨진 날부터 6일 이내에, 여기는 이제 within 무슨 데이스라고 되는데 며칠이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통상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그래서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잘못됐다. 이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손실이나 손상이 됐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MTO, 복합운송 업체가 되겠죠. shall unless otherwise exclusive agreed. 그 다음에 be discharged of the all liability under their rules on risks brought within 그러니까 얼마의 그러한 months, 몇 개월이 가죠. 몇 개월, 어떤 몇 개월이냐는 거죠. after the delivery, 이 물건을 운송한 이후에, 이 화물을 운송한 이후에요.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또 이 물건이 배달된 날로부터 or the date when in accordance with rule 5.3, 그거부터 쭉 나오고요. consignee, 또 이 콘사인이에게, 이 수화인에게 넘겨진 날로부터 이게 9개월 이내에, 사실은 보통상 복합운송증권은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일 이내에, 그 다음에 뒤에는 9개월 이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정답은 28번에 1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번은 우선 선박에 관련된 그러면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해상 운송에 관련된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라인, 만재 홀수선 마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만재 홀수선에서 로드 라인이라고 보는데 the summer load line, S, 이거는 이제 하절기에 대한 만재 홀수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W는 the winter load line 해서 동절기에, 겨울이를 얘기하는 거죠. 겨울기에 만재 홀수선 마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 tropical 해갖고서 로드 라인 해갖고 열대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더 tropical, 열대 만재 홀수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TF는 더 tropical, 열대까지는 맞는데 fresh water, 우리가 보통 fresh water를 한자어로 담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대 담수 만재 홀수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WNA, the winter, W가 이제 동절기까지는 맞았는데요. 요 NA는 여기 나와 있는 노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NA는 사실은 저기 아틀란틱, 대서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보통 North Ocean, North Ocean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이런 북대서양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29번에 잘못된
그런 만재 홀수선 마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WN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NA는 결국은 북대서양 만수 홀수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우리가 보통, NYPE에 따른 기간 용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기선에 있어서 용선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타임 차터인 기간 용선이 있고요. 또 항해 용선에 관련된 보이즈 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용선 혹은 선체 용선이라는 보트, 베어포트, 그 다음에 차터에 관련된 그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주, 배를 갖고 있는 거죠. 또 그 배를 빌리고 있는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간 용선에 대한 내용을 알면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 용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요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선주는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 대개 용선자가 선주하고 기간 용선에 대한 거를 계약을 하고 있지만 요 내용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번 선주는 선박이 안전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것과 적합한 항해에 사용할 것을 용선자한테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기간 용선에는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주는 용선 기간 중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연료 비용 부담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선주가 부담하는 경우에 연료 비용은 사실은 항해 용선에 관련된 내용과 항해 용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 용선과 기간 용선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3번은 당연히 선주는 용선 기간 중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요거는 기간 용선이 아닌 항해 용선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 표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은 30번에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좀 더 기간 용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자, 배를 빌리는 자죠. 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으로 제3자와 재용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이 부정기선, 용선에 대한 그런 매매 계약 아니면 용선에 대한 계약 관계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용선자는 기간 용선 같은 경우에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기간 6개월 아니면 1년, 3년, 심지어는 10년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주하고 계약이 되지만 선주 말고 이런 용선자가 거기에 물론 그 기간 용선에 있어서 선장에게 그런 임금을 선주가 지불하지만 여러 가지 그 화물을 운송을 하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거는 용선자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선자가 당연히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의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상운송에 관련된 시험 문제인데요. 해상운송의 해운동맹에 관련된 내용의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해운동맹이 뭐냐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운동맹은 2개 이상의 전개선 선사가 어떠한 운임의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맺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해운동맹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운동맹 안에 어떤 대내의 여러 가지 협정들이 있는데, 그 대내 협정에 사실은 운임협정이 있고요, 항해협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개선협정이 있고, 공동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5번은 통상 해운동맹의 운영수단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번 계약운임, 요거는 화주와 선주 간에 있는 서로의
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 운임 자체의 시스템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화주와 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포다와 선사 간에 어떤 운임에 대한 장기 운임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뭐 서비스 컨트랙트 그런 시스템, 서비스 컨트랙트 레이트 같은 경우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 운임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31번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벌써 우리가 어떤 거를 느꼈냐 하면은 대부분이 무역 실무와 해상 운송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물류로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무역 실무와 그 다음에 국제 운송에 관련된 내용만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국제 물류론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점수를 여러분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뭐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국제 물류의 개요도 중요하고 국제 물류에 관련된 관리, 환경 변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은 물류 거점, 선박이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무역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중에 보험과 통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시험의 그런 여태까지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무역 실무와 국제 운송에 거기에 제한해서 많은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은 국제항공 안정성 확보 및 항공 질서 감시를 위한 유엔 산하기구가 어디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들어본 우리가 항공에 관련된 기구인데 우선 이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아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F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운송주선협회 혹은 국제물류주선협회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피아타라고 그러죠. 물론 한국에도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타의 산하기관인 키파, KIFFA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제상업회의소가 있죠. ICC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항공의 안정성 확보 및 항공질서 감시는 누가 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이렇게 유엔 산하의 기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시험 문제의 내용에 합당한 국제항공의 안전성 확보 및 항공 질서의 감시를 위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어떤 내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냐. 우선 유엔 산하기구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정부 주도하에 사실 중요한 거는 정부 주도하에 국제항공의 안전성 확보 및 항공 질서를 위한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1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특히 이 국제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관이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인데 이 아이아타는 사실은 민간 차원의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정에 관련된 절차, 제도, 심지어는 항공운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국제항공운송협회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국제항공 운임에 대한 것에 결정을 관련된 그런 것은 기구는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아이아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항공에 있어서의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제항공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항공연맹은 어떤 내용,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느냐. 이것도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일을 하는데 우선 항공우주, 그 다음에 항공스포츠, 그 다음에 항공에 있어서의 학습, 아니면 항공 기록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낙하산 혹은 모형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거를 전개하는
이런 기구가 국제항공연맹기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국제운송주선인협회는요, 사실은 포다 협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포다의 모든 권익과 안전, 그다음 거를 다 대변하고, 거기서 피아타가, 즉 관련된 기관이 발행하는 어떤 운송의 서류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만들고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국제운송주선인협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상공인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는 대표적으로 인코톰스에 대한 그러한 제정, 또한 개정, 또 인코톰스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심의, 이런 등등 외에 국제상인들의 여러 가지의 권익과 이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을 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구가 국제상업회의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항공운송에 관련된 어떤 조약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와르샤바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바르샤바 조약, 아니면 와쇼 조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근거한 항공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송인력 원본에는 운송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운송인에 관련된 이런 그 운송 서류, 항공 운송 서류에 보면은요, 거기에 shipper or his agent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표현만 보면은 운송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의 서류의 내용만 갖고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푼다면은 1번, 운송인용 원본에는 운송인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항공운송 서류가 분실되거나 잘못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된다 했는데, 그거와 관련, 서류가 잘못됐다면 정정하면 되고요. 그건 잘못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2번도 항공운송 서류에 관련된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송화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인은 송화인을 대신해서 항공운송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당연하죠. 원래 그래서 서류의 자체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선화증권이나 복합운송과 달리 carrier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shipper or his age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물에 관한 내용이 운송서류에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화주가 정확한 서류의 내용을 내서 그거를 보고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운송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화인용 원본에는 수화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사실 항공화물 운송장을 보면은요, 맨 밑에 보면 for carrier, for shipper 혹은 for consign으로 되어 있는데, for consign이 자체에 거기 shipper or his agent라는 그 사인란이 있지만 그거는 수화인의 서명이 필요한 란은 아닙니다. 거긴 분명히 표현을 shipper or his age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33번에 결국은 정확한 그런 설명은 3번, 송화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항공운송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그 보기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항공운송의 시험 문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34번을 볼까요? 항공화물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항공화물 운임에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실은 일반 화물 운송 아니면 일반 화물 요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품목 요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등급별 요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종가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단위 탑재 용기에 관련된 단위 탑재 요금, 벌크 유니피트 할 때
테이션, 그 다음에 차지라는 그 BUC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항공화물 운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옳은 내용의 것을 고르는 그런 시험 문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품목 분류 요율은 항공화물 운송 요금 산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금이다. 제가 앞서 잠깐 표현을 했을 때 항공화물 운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반 화물 요금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제너럴 카고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은 그 문장에 대한 것부터 그 표현을 잘못했고요. 2번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은 일반 화물 요율보다 당연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가 나왔고요. 3번 항공 화물 요율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의무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번째, 항공화물 요율은 송화인의 문전에서부터 수화인의 문전까지를 계산하여 설정한다. 근데 사실은요, 전 세계 모든 항공화물의 요율은 수출자 국가에 있어서의 공항에서부터 수입자 국가의 공항까지를 계산해서 설정된 거를 우리가 항공화물 요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5번, 5번째 보면은요, BUC, 단위 탑재 요금은 그 단위 탑재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로딩, 그러니까 ULD라고 그래서 유니트 로드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로드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위 탑재 용기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된다. LD3냐, LD4냐, LD5냐, LD6냐, LD7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이런 단위 탑재 요금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설명,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에 3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번으로 넘어갈까요? 계속 항공 화물 운송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동안 물론 국제 운송에 있어서 거의 60% 정도의 그런 전체적인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해상운송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이 8문제, 그 다음에 항공운송이 2문제, 3문제, 복합운송이 또 2문제, 3문제, 나머지는 운송소라든지 아니면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별도로 컨테이너 혹은 컨테이너 운송이라든지 이랬었는데 이번 20회의 특징은 사실은 항공화물 운송에 대한 항공 자체, 그 안에는 항공 운임도 있겠죠. 또 항공 서류도 있는데 이 항공에 대한 시험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도 보면은 항공화물 운송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이것도 무엇이 아닌 것이 아니라 무엇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볼까요? 운송인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송인이 부과하는 보험을 항공적하보험이라 한다. 사실은 항공적하보험이 아니고요. 비행기 보험이기 때문에 항공보험이라고 보겠습니다. 적하라는 것은 화물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항공적하보험에서 이제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거를 비행기와 화물을 함께 보험하는, 함께 그거를 부과하는 보험이다. 위험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1번은 항공보험이라는 게 옳습니다. 2번, 항공시장의 자유화로 인해서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가 당연히 점차 강화되고 있죠.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 표현을 점차 감소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번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항공운송은 석탄이나 철강석 같은 석탄이나 철강석 같은 벌프화물은 당연히 배로 운송되는 해상운송이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운송인이 보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화주와 계약을 하는 보험을 항공화물 화주보험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적하보험 아니면 항공화물 적하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항공적하보험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4번은 항공화물 화주보험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 화물에 대해서 화주가 그렇게 화주의 물건들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항공 화물 화주보험이 우리가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5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저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상 통일규칙에 관련된 UCP 600에 의하면 항공운송 서류에는 반드시 화물의 선적일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화물의 그런 기적일이 표현되면 좋겠지만 꼭 화물의 기적일이 표현돼야 될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해상운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상운송의 부정기선에 보면은요, 우리가 항해용선, 아까는 이제 기간용선 계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기간용선이든 항해용선이든 아니면은 또 나용선이든 간에 어떤 이런 부정기선에 관련된 어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항해용선 계약서의 표준 약관인 젠콘 1994년의 내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만이 이거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항해용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느냐, 그런 약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선자는, 배를 빌리는 자는 용선료를, 거기에 관련된 사용료를 선불 또는 착불로 지급할 수가 있다 해서, 선불, 뭐 당연히 출발지에서 내는 거죠. 착불은요, 도착지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페이드 혹은 착불, 여기는 이제 언딜리버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언딜리버리도 좋고요. 아니면 콜렉터로 표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2번,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후 항만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주는 파업이 종료할 때까지 항구에 선박을 대기시켜야 된다. 와우, 이 선주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 선주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항구를 기항하면서 물건을 실기로 한 용선자와의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파업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른 화주들의, 다른 용선자들의 물건을 선적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거를 정박하지 않고 기항하지 않고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런 선박을 운항하는 선주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다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2번이 정답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3번과 4번과 5번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볼까요? 결빙으로 인한 선박이 양육항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나 선장에게 안전한 항구로 항해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주가 계약할 때까지 선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는 당연히 용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선주가 제때 배를 대지 못하는 건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도 당연히 당연한 얘기고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용선료를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 용선자는 용선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5번 같은 경우 설마 그럴까 해갖고 5번을 정답으로 표기하는 분이 많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정기선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불로 이미 지급하는 경우에 용선자는 이 용선료를 선주로부터 반환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불로 지급하기 전에 모든 것에 대한 것이 확실한지를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진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번의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국제물류에 관심 있고 특히 부정기선이라든지 이전 벌크 화물에 관심이 있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주시하셔서
항상 일을 실무를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번. 요것도 또 내내 이런 계약에 관련된 시험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 해상 운송에 관련된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역은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 위탁자인 송화인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요,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정기선에서는요, 불특정 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정기선은 특정 다수 혹은 특정 소수의 그런 송화인과 거기에 용선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개 우리가 용선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과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품 운송 계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당연히 계품 운송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4번과 5번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발급하는 무엇이 그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중요한 거는요, 권리를 나타내는 증거 하면은 권리 증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리 증권인데 앞에 계품 운송 계약서가 들어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선화증권이라고 보겠습니다. 계품 운송 계약서인데 권리 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용선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서류다 했을 땐 당연히 용선 계약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관련된 서류를 맞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38번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38번은 물류 관련 용어에 관련된 그런 약어를 고르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약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번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서 창고 관리 기법 혹은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RTLS, Real Time Logistics Service, 실시간, 리얼타임이라는 게 실시간이겠죠. 그런데 이 로지스틱, 만약에 로지스틱 서비스가 올바른 그런 용어라면 실시간 물류 서비스다는 그런 뜻인데, RTLS의 실제적인 약어인지 RTLS가 그거에 대한 약어인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CM, 우리가 공급망 사슬 관리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Supply Chain Management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Supply Chain Market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3번은 우선 이 안에서의 정답에서는 배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CP, FR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콜래버레이티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콜래버레이티브 하면 상호 간의 그런 뜻입니다. 서로 간에. 그 다음에 프로덕션,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캐스팅,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요것도 뭐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프로덕션, 요게 좀 생산이 뭐냐, 이제 그 CPFR에 대한 거를 실제 풀 네임이 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VMI 해서, 여기는 비주얼 매니지먼트 인벤토리라고 그랬는데, 우선 매니지먼트 인벤토리 어떤 관리죠. 관리인데, 이 B가 뭐냐죠. V, 벤더라고 그러죠. 벤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공급자 관리에 관련된 창고를 표현할 때 우리가 벤더 매니지먼트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도 일단 정답에서 멀어져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리얼타임, 실시간 물류 서비스다. 그보다는 실시간 어떤 추적을 하는,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한다.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하는 거를 로지스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로케이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로케이팅 서비스다. 그래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번도 결국은 약어로서 이거를 풀네임이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번하고 4번만 남았는데 우선 1번은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은 통상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는 확실한데 이 4번이 뭔지 모르겠어요. 상호 간의 컬래버레이트, 상호 간에 생산하고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CPFR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콜래버레이티브, 그 다음에 플래닝, PLANNING, 어떤 계획을 하는,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 막판에 무역 실무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신용장 거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용장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은 사실 은행이 지불 확약을 해주겠다는 하나의 보증서죠. 신용장은 취소 가능 혹은 불가능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취소 가능한 걸로 간주한다. 반대죠. 이런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무조건 취소 불가능한 걸로 간주하는 게 신용장 거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신용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건 변경의 부분 승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거절로 간주한다. 예, 뭐 이거는 신용장 거래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장이니까요. 2번도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당연히 잠깐만요. 그러니까 신용장 잠깐만요. 신용장은 취소 가능 혹은 불가능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취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취소 불가능이죠. 네. 그래서 irrecoverable credit라고 letter of credi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도 잘못된 표현이고 2번은 신용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신용장 조건을 변형하는 경우 조건 변경의 부분 승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절로 간주된다. 이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거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적 일자의 표기에서 선적 일자의 표기에서 선적 일자의 표기에서 until from before, between은 당해 일자를 포함한다. 사실은 before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until이나 from이나 between은 당해 일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before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용장 유효기일과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기일이 지정된 은행의 휴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두 기일 모두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그건 아니고 신용장에 나와 있는 날짜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신용장 유효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4번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하므로 무고장, 클린이라는 단어가 운송서류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그 선적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냥 선화증권 자체를 수출자한테 발행해주면 그것 자체가 무고장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클린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운송서류상에 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39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1번 확실하게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또 3번도 확실하게 비포가 있으니까 잘못된 거고요. 4번도 무조건 그 유효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만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또 5번도 무고장이라는 운송서류가 그런
영어 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5번도 잘못된 표기이고요. 2번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라도,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변경하는 경우라도 조건 변경의 부분 승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그것은 거절로 간주된다. 그 뒤에 이 경우에만,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이 정답의 문제가 조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옳게 설명이 된 것은 2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9번은 약간의 저거는 있지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회 국제물류론의 시험 문제의 마지막 부분 40번도 해상운송으로 시험 문제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톤수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박에 대한 것이 벌써 두 문제가 나오겠네요. 1번 순톤수 한번 볼까요? 순톤수 상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만을 계산한 용적으로 관세나 도선료, 검사 수수료, 제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순톤수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순톤수 하면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그런 면적을 얘기하는데 이런 건 항만세나 혹은 톤세나 운하통과료나 항만시설 이용 등의 모든 세금이나 그런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배수톤수, 선박의 수면 아랫부분인 배수 용적에 관련된 물의 중량만큼은 맞는데 여기 그거를 선박의 전체 중량으로 나타내서 군함이나 상선 크기를 표현하는 기준, 여기서 설명이 잘못되었으므로 2번의 배수톤수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총톤수 볼까요? 우선 선박에 밀폐된 내부 전체의 용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총톤수는 관계가 없죠. 이건 순톤수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총톤수는 사실은 선박 내부의 총용적입니다. 밀폐된 내부라기보다도 선박 내부 전체의 총용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세나 등록세나 도선료나 과세 그 다음에 수수료, 각종 통계의 산출 기준 이런 것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번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 볼까요? 재화 용적 톤수, 선박의 각 선창의 용적과 특수화물의 창고 용적 등 전체 선박의 용적을 나타낸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물론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재화 용적 톤수에 관련된 것은 그런 전체 용적에 관련된 그걸 나타내는 하나의 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량 톤수로 나와 있는 것을 또 5번을 한번 볼까요? 재화 중량 톤수. 선박의 만재 홀선에 상당하는 배기량과 경하 배수의 차이로 선박이 전체할 수 있는 화물의 최소 중량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화물선의 최대 적재 증량을 표시하는 그런 기준을 사실은 재화 중량 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이 재화 중량 톤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선박의 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40번에 4번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회, 올해 2016년에 국제물류론의 20회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마다의 여러 중요한 것들을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했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21회의 국제물론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인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올해의 시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여전히 국제운송에 혹은 무역 실무에 그런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것만큼은 전체적으로 85%가 넘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상운송으로 집중되어 있는 또 거기에 관련된 운송 서류에 집중되어 있는 게 보통 이제 그게 한 14문제, 15문제, 심지어는 20문제 해갖고요. 40문제, 그러니까 50%까지 차지하는데 올해는 한 21문제, 22문제 해서 올해는 22문제가 아니고요. 8문제, 6문제, 한 15문제로 해갖고 한 27%
27%에서 28% 정도가 해상 운송과 운송 서류에 관련된 시험 문제로 분포가 되어 있고, 조약이나 기구, 또 컨테이너 운송, 아니면 복합 운송, 또한 항공 운송, 또 항공 운송 중에서 또 운임 이런 것들이 좀 편제해서 국제 운송 전반에서 골고루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서류, 해상 운송에 대한 조약, 기구 이런 거에 대한 또 시험 문제는 여전히 비중이 높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21회의 물류관리사의 시험 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